자, 일부에서는 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주로 자기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일부 연장선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뇌 발달이, 두뇌는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는가를 짚고서 넘어가 보자고요. 제가 여기 4가지를 써놨어요. 이 4가지에 의해서 뇌세포는 발달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엄마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1번이에요. 1번. 두뇌는 결핍이 없으면 발달을 안 해요. 결핍을 느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그 상처가 있다거나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결핍을 경험한 애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기 두뇌를 발달시켜가는 저력이 생깁니다. 저력. 근데 동물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제 동물이 이렇게 진화했다고 봤을 때, 그럼 그 결핍의 2가지가 있어. 기본적인 결핍의 2가지. 첫 번째가 먹이의 결핍이에요. 배고픔이에요. 2번째가 안전의 결핍입니다. 위기의식. 이거 2가지가 굉장히 강력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자, 엄마들이 보통 과잉 보호를 하고 자기 자녀를 정말 자기 몸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굶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2가지 꼴을 못 봅니다. 굶는 꼴하고 자기 자식이 약간 위험한 데 가서 노는 걸 절대 못 봐요. 이 2가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두뇌는 이 2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창의성이라든가 미래 예측 능력이라든가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자, 그래서 유치원 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의 위험만 설정된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심각한 위험은 없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줘. 아이한테 막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막 탐색 행동을 하고 놀이 행동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놀아서는 절대 죽지는 않아요. 그 안에는 독사가 없고 낭떠러지가 없어. 네.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하고 또 하나, 굶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애를 굶기라는 게 아니고 배고파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놀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자, 그런데 배가 고픈 상태에서 아이들은 인간은 누구나 다, 동물도 배가 고프면 그 아드레날린 수치가 올라갑니다. 참 이게 진화생물학이 참 재밌는 학문인데, 그래서 동물들이 배고플 때 사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가 고프면 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생겨서 사냥할 준비가 됩니다. 그게 생기면 근육이 힘이 강해지거든요. 아주 절박할 때 굉장히 잘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타가 됐든 사자가 됐든 약간 배가 고파야 사냥 성공률이 높아요. 호르몬이 나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호르몬. 자, 그런데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우리 두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존에 짜여져 있던 구조를 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빠른 속도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동물들이 사냥할 때 그 영양을 쫓아가는 치타를 생각해봐요. 영양 가젤이라는 가젤. 방향 바꿀 때마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막 꼬리 돌려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치타가 가젤을 사냥하러 가는 그 순간이 우리 인간들에게 뭐냐면 바로 시험 시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능 시험 볼 때. 그럴 때. 자, 그럼 그 고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를 여유있게 견디는 아이는 그럼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배가 고파졌어, 아이가. 고파졌는데, 밥상에 엄마가 막 놀다가 엄마 배고파. 바로 밥을 쫙 차려주잖아요. 그런 애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뜸을 들여야 됩니다. 뜸. 그러니까 그 뜸을 어떻게 들여야 되느냐?
배고파? 엄마 쌀도 안 씻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엄마는 지금 저 논에 나가서 추수를 해가지고 쌀을 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씻기 시작할 테니까 너는 저기 나가서 고추를 따오고 오이를 따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요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어렸을 때 그 경험을 안 하잖아요. 긴 긴장감을 견딜 수 없는 애가 됩니다. 자, 걔가 배고픈 상태에서 엄마의 요리를 도와주고 또는 물고기라도 잡아먹으려고 막 사냥을 해. 근데 배가 고픈 상태야 이미. 근데 바로 밥을 쫙 안 차려주고 사냥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의 몸 상태는 이미 노루화등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굉장히 짜증이 난 상태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거를 뭐가 견디게 만들어주느냐? 1시간 후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1시간 후에. 30분도 짧아. 물론 좀 너무 잔인하죠, 그죠? 30분 이상, 최소한. 30분 이상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 내가 같이, 엄마랑. 그래야만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런 애가 어떤 애가 되냐면, 스트레스 굉장히 강한 애가 됩니다. 나중에. 또 하나. 존재의 위기. 자, 먹잇감의 위기가 그거예요. 그게 인간한테 오면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존재의 위기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다쳐보는 거예요. 다쳐보는 거예요. 피가 나는 겁니다. 삐거나, 이렇게. 근데 도저히 다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엄마들이. 그럼 걔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 현재 우리 한국이 먹고 살만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결핍된 게 이거예요. 먹잇감의 위기하고 이 존재 자기 몸의 위기를 아이들이 못 느껴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게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핍이 결핍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게 하는 아주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도시는 부잣집 애들은 먹고 살만 했는데 시골은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배불리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이 그 배고픔을 견디면서 먹기 위해서 뭐 서리도 하고, 이렇게 수박 서리도 하고, 뭐 단품종만 막 계속 먹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고구마, 생고구마만 먹어가지고 지금 턱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렸을 때. 생고구마. 그거 엄청 아파요, 여기 먹어본 사람. 저기, 정말 하루 두 끼를 생고구마만 먹어본 사람. 그거 진짜 경험해보면요. 나중에는요, 여기가 아파가지고 씹어지질 않아. 이 근육이 지쳐버립니다. 생고구마하고 배를 채우면. 안 해보셨구나. 김해 가서는 살기가 좋은 동네야. 난 어렸을 때 그거 해봤는데, 생고구마로 배 채우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먹어봐요. 막 씹어봐요. 진짜 아프다니까, 얘가. 아무튼, 그래서 다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결국 회복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물론 40살 넘어서 다치면 잘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다치게 해야 되는 거, 어렸을 때. 얘네들 금방 회복되거든.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찰과상이든, 자상이든, 자상을 어떻게 입혀요, 애들을? 칼을 줘야 얘가 자상을 입을 거 아니야. 칼을 줘야. 자기 손에 칼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배에서 피를 흘려보냐고요. 그래서 요리할 때 칼을 쥐어주라는 거야. 과감하게. 얘네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가르쳐줘도 다쳐요. 얘네들. 가르쳐줘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칼은 위험하니까 쓰지마, 가위 주지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공포심이 있어서 그걸로 막 어디 중요한 데 찌를까봐, 얼굴 이런 상처 날까봐. 그렇잖아요. 기껏해 손가락 이런 데 다치지. 근데 그런 데를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키게 되면 또 스포츠 같은 걸 시키게 됐을 때, 살짝 불규칙한 상황에서 아이가 처음 가본 산길을 갈 때는 그런데, 그럼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스치고 그러면 이게 다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깨 같은 거. 캠핑 보는 거. 그때 애들이 다쳐봐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예요. 이게 15살 넘어가면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뇌과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15세를 기준으로 15세 이전에는 주로 얘네들은 자기 능력을 뭘로 키워가냐면 몸으로 키워갑니다. 몸 체험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운동 이걸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과 변화죠. 환경의 변화, 사람들의 변화. 선택압이라는 것도 사실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데, 선택압 유치원이 아까 이스라엘 유치원이 왜 대학교처럼 나는 오늘 차를 가지고 놀까 블럭 가지고 놀까를 결정한다는 거잖아. 그게 선택압이에요. 뭘 선택할지에 대한 압력이 있어야 돼. 자기 두뇌 속에서. 근데 이 선택압을 또 가장 맞는 존재가 부모예요. 직업은 있잖아. 이 세상의 직업은 의사하고 검사밖에 없어. 뭐 이런 거. 교사도 있다, 교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 좁혀버립니다. 추려버립니다, 미리. 직업을 한 200가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직업이 2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가지는 먹고 살만해. 그 자격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격증도 먹고 살만한 자격증이 한 50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 자격증 이름 다 외워야죠.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알고 있어야죠, 일단 엄마가. 야,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사니까 너 이것만 염두에 두고 나가서 뛰어놀아. 너 대학 안 가도 돼. 뭐 이런 거. 그럼 얘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니까 엄마가 한 30가지 조사를 해온 거야. 초등학교 고학년쯤이라고 합시다. 그때부터 애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준비합니다. 사회인이 되는 걸 준비하는 나이가 5, 6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본능. 그 나이에 대한.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시사회에서 성인식을 평균 14살에 합니다. 성인식.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에는 그야말로 성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번식, 사냥을 이때부터 참여시켜요. 근데 이게 우리 전체 인류에 이게 배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요리의 아이를 몇 살에 참여를 시키냐면 4, 5세가 되면 요리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집안 살림을 시켜요. 5살이 되면 무조건 부엌에서 요리를 시킵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이게 결핍되는 거지. 지금 5살짜리 요리 시키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5살부터. 그러니까 5살이 어떤 연령이냐면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감각이 통합되는 연령이라고 해요. 물론 그게 늦으면 15살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5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은 다양한 지능이 있죠.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있잖아요. 숫자를 파악하는 지능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근데 그게 빨리 뭉치는 애가 5살이고 늦게 뭉치는 애가 15살이에요. 그래서 ADHD라든가 그런 약간 산만한 애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은 그냥 기다리면 15세가 되면 거의 나아요. 자연치료됩니다. 근데 중간에 막 약 먹이고 막 상담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자생력을 없애는 겁니다. 자생력을. 기다려줘야 돼요. 15세까지. 뇌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비해 나가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14세 이전에 한 11.5세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넘어가죠, 다음으로. 11.5세가 되면은 그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11.5세쯤 되면은 아이들은 뭔가 논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순학습을 해요, 단순학습. 세상이 이렇구나. 서로 연결은 안 돼, 잘. 근데 이게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11세 이후부터예요. 그때 뇌 속에서는 뉴런들이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뉴런이 그런 구조를 갖기 때문에. 뉴런들이 이때까지는 무조건 그냥 용량을 길러갑니다. 10살까지는. 이렇게 양을 늘려가요. 근데 10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얘들이 질 생각하기 시작해요. 길. 어떻게 길을 낼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할까? 이런 이제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10살에서 11살 넘어갈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학습을 하는 그 방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10살 이전에
이전에 그 두뇌가 뉴런이 충분히 갖춰지기 전에 언어 수리 중심의 교육을 받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그 아이한테. 왜냐하면 15세 이전에는 주로 몸과 체험과 뭐 운동, 구체적인 조작, 만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견지명 능력하고 자기주도성,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방금 제가 세 가지. 자, 회복 탄력성, 자기주도성, 성견지명 능력, 이 예측 능력이죠. 회복 탄력성은요, 이게 인내심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이거 세 가지가, 자, 자기주도성은 결국 뭐로 바뀌냐? 이게 몰입 능력으로 바뀝니다. 몰입 능력. 인내심과 몰입 능력과 미래 예측 능력 세 가지가 있어, 누군가한테. 뭘 해도 먹고 삽니다. 뭘 해도. 그 아이는.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주로 엄마들이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15세 이전. 그러면서 엄마들이 이제 기르지 못하게 하면서 뭐를 중점을 놓게 되느냐? 성적이라는 것을 중점을 놓게 됩니다. 네, 명문대 가야 되니까. 자, 이거를 다 설명하기 전에 이제 미래학을 잠깐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활동,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돼요. 미국에서는 지난 30년간 직업의 세계가 계속 바뀌어오고 있고 금융위기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바뀐 게 있어요. 그게 금융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제가 일단 대립구도를 놨습니다. 자, 그 아이의 인내심과 회복 탄력성, 자기주도성과 몰입 능력, 그리고 미래 예측 능력, 이거는 미래 예측 능력은 일종의 판단력이에요. 아까 제가 미래가 없으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판단 능력이에요. 자, 우리 아이에게 이런 덕성을, 이런 재능 중심으로 갈 것이냐, 관점을 지금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성적으로 갈 것이냐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약간 대립구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이게 대립구도에 있어요. 물론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대립구도가 아닙니다. 이거 한꺼번에 기르는 애가 있어요. 정말로. 그냥 타고난 애들이죠. 얼마나 좋겠어.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애가 아닌가 봐.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직접 그거를 타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나는 우리 애한테 이걸로 중심을 두고 얘를 곁다리로 할 것이냐, 이거를 중심에 놓고 성적을 중심에 놓고 얘를 곁다리로 할 것이냐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육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아니다. 확실하게 이걸로 가라라고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미국의 직업의 변화를 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특허에 대한 책을 썼어요. 어느 변리사 책인데 제가 대피를 했어요. 특허 책을. 저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책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 책 출판되고 생각하면 되게 창피하고 잘 써야 되거든요. 막 자료도 사오고 읽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부 정말, 이따가 공부 잘 되는 거 나올 텐데, 아이들이요, 공부를 제일 잘 되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것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기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하는 거하고, 둘째,
시험 문제를 뽑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재를 네가 작성하라고 그래.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럼 이게 굉장한 자기주도성인 겁니다.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칼럼 쓰고 책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해서 하게 되고 또 미세한 걸 찾아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건 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 특허 그 기계가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사회에서 자동화 기계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을 때 이런 사정들이 있었대요. 많았죠. 인부를 20명을 쓰면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이 1,00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이 기계를 사면 이 기계가 뭐 가격을 생각했을 때 한 달에 2,000만 원이 나가요. 응? 그런데도 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사 분쟁을 안 한다는 거야. 노사 분쟁을. 기계는 노사 분쟁을 안 해. 기계는 사장한테 불만이 없어. 근데 노동자들은 나한테 불만이 너무 많은 거죠.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기계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돈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을 쓰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떤 돈 가진 자들의 본성이에요. 자, 이게 미래 사회에 어떤 식으로 그게 전파가 되느냐? 다가올 내가 봐서 20년 내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옵니다. 병원장들이 의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진단을 하게 하고 수술을 하게 하는 날이 금방 옵니다. 금방 와. 근데 그거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자, 의사들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 로봇은 밤에 잠을 잘 필요가 없어. 밤낮으로 수술해. 밤낮으로 진단하고 24시간 병원이 뺑글뺑글 돌아가. 24시간. 내가 이 인공지능 그 의사를 사면. 근데 여기 의사들은 3교대. 의사 법적으로 3교대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노동시간이 8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그 한 타임을 돌리려면 3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6명이 있어야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면 6명 월급을 줘야 되니까. 얘는 한 명만 주고 한 명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가격을 맞추죠. 뒤에조업에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 수술을 엄청나게 잘하는 의사, 심장혈관 1mm짜리를요 최고의 의사가 이거를 한 4-5방울을 꼬맨대요. 1mm짜리 방울. 의대생들 실습을 해보면 100명 중에 1명이 한 바늘을 성공을 한답니다. 1%만. 그만큼 1mm짜리 혈관을 바느질하기 어려운 거예요. 맨손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술용 로봇이 21번인가를 바느질할 거예요. 1mm짜리 로봇이. 지금 현재. 영국에 있는 컴퓨터가 베테랑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맞추는 점수가 35점인데 그 컴퓨터가 75점이에요. 병의 진단의 정확도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 이 환자는 무슨 병이냐라는 걸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의사한테도 내고 컴퓨터한테 내봤어. 근데 컴퓨터가 훨씬 잘 맞춰. 2배 이상.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약간 우천현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각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는 그 사이의 감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 상태에서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구체적인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계는 딱 나와 있는 수치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의사는 투시안이 없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전 온몸을 스캔해가지고 호르몬 상태, 분자 상태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더 정확할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추측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인공지능 그 로봇 슈퍼컴퓨터라는 게 이미 거기까지 발달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로봇을 고용하고 인부들을 잘랐잖아요. 이게 계속 되어온 겁니다. 선진국.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쌍용자동차, 쌍용사 사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경제가 축소되면서 오는 문제인데, 아무튼 어쨌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일이 계속 돼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상당히 그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조립 라인에서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여기는 임금을 상당히 잘 받는 지식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하고 컴퓨터가 이 사이에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컴퓨터, 지금은 컴퓨터라고도 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AI라고 해요. 로봇. 근데 이 로봇들이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30-40년 동안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2008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와버렸냐면은, 거기서 예측을 못한 게, 이 노동자들이, 이 굉장히 월급을 잘 받는 노동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무렵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급속도로 이 사람들이 실업을 하던 시기였어요. 로봇과 컴퓨터가 그 일자리를 뺏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집을 사고 실업자가 되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식들이 못 갚는 겁니다. 왜? 월급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지금도 계속 가속되고 있어가지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노동은 거의 허드렛 일을 하는 비정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거의 남게 됩니다. 노동은. 2위는 어떻게 되냐면, 고도의 창의성을 가진 인간들만 직장을 갖게 되고, 그 밑에 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지금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가운데 가운데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전 세계적인 인프라를 가진 다국적 기업,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구글,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을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왜? 여기는 투자 대비 이익이 나오질 않아. 허드렛 일까지 신경 안 써. 큰 기업들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그 틈새 시장이 있게 돼요. 여기에서 중소기업들이 뭔가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이 대기업에서도 이 중간에서 살아남은 지식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걸 창조 집단이라고 하는데, 뭔가 창조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거대한 데이터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런 일들은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지식 노동자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속화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석사 실업자, 박사 실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은 창의성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자리에서. 왜? 너보다 컴퓨터가 훨씬 잘해. 너보다. 이거예요. 창의성이 없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너보다 로봇이 훨씬 수술 잘해. 이거예요. 너보다 훨씬 로봇이 진단을 잘해. 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성적 중심으로 우리 자녀를 키웠을 때에는, 자, 확률적으로 기내에서 사실 명문대를 가면은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민 중에 한 사람이고, 저 경차 타고 다녀요. 네. LPG 경차.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유지비가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올 수 있었는데, 이 서민들의 교육체계, 아까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5천만 원 내고 입학금만 1,000만 원씩 내는 그런 비싼 사교육 학교를 보내지 않는 학부모들이 과연 미국의 아이비리그하고 스카이대를 보낼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왜? 그 인구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 인구만 해도.
그 비싼 그 사교육을 받는 애들만 해도 인구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차고 넘쳐버려 이미. 10,000명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미국 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도 뭐 다 마찬가지예요. 최고급 교육을 받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부모가. 근데 그 부모가 또 사회적인 지위가 또 높아요. 얘네들 대학을 나오면 또 취직할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어. 비집고 들어오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 중심으로 아이를 길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 지식 노동자의 그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기술자들, 그 다음에 힘이 세서 내가 유체로 뭔가를 벌어먹을 만한, 사실 이 직업은 이미 없어졌어요, 사실. 이 밑에는 사실 이미 없어졌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게 지식 노동자 중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 직장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삼성에 있는 연구원들이에요. 유학 갔다 오고 스카이 나와가지고 삼성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들 중에 90%는 실업자 될 것 같아요. 삼성 연구원 중에서. 당분간 실업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이 경쟁력 있는 특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격 의료. 이미 발달한 선진국에 발달한 기업들이 있어요. 옛날에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쟁쟁한 경쟁업체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레드오션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삼성이 지금 그거 하겠다고 막 돈 쓰고 있는데 이미 레드오션이야. 자기보다 지금 발달한 연구가 앞서간 데가 이미 있어버려요. 예전에 반도체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는 아주 빨리 선정을 했던 거예요. 그 시작을 사실 이병철 씨가 했다는데, 이건 씨가 한 게 아니라. 그 판단. 그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원래 창업자의 머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그 사람이 기반을 다 닦아놓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덕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재용 씨 별로 안 부러운데, 아무튼. 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 삼성에서 여러분, 지금 10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삼성에서 월급 받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이제 삼성이 위축이 돼가지고 다 실업자가 됐어요, 이제 거의. 90%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나와서 뭐 할까요? 그 자기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진 애들의 직장을 또 빼앗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수 하다가 교수 자리가 없으면 그냥 학원 선생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권에서 옛날에 웬만한 실력이면 학원 하나 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학원 못해요. 애들이 수준이 높은 데다가 학원 강사 하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웬만한 실력 가지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그래서 계속 병력직을 뽑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이미 숙달된 애들을 쓰려고 해도 굉장히 많아. 이미 그 잘하는 애들, 숙달된 애고 막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실업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주 높은. 직장에서는 살아가기 힘든. 지금 그 자격증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격증에도 대다수가 또 사라질 거예요. 그 자격증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살아남느냐? 뭘 해야 되느냐는 3부에 강의를 하기로 하고, 이걸 좀 마무리를 좀 하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 인내심, 자기주도성, 몰입 능력, 미래 예측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명문대 학력에다가, 여기다가 부모님의 든든한 배, 이거 세 가지를 갖춘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자, 일단 이건 불가능하다고 칩시다. 자, 명문대 못 갔어? 백이 없어? 그럼 이거만 남거든요? 이거만 남아도요, 경제권이라는 것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게 있어요. 지역경제. 권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역 내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해. 시스템은 계속 변하고 환경은 변해요. 근데 권역내에서 잘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되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는. 이미 성적이 좋았던 애들, 명문대 갔던 애들, 삼성에서 일했던 애들이 김해로 내려온다니까 이제 곧. 걔네들 잘리면 김해 내려온다니까. 김해 내려와서 학원 차리고 김해 내려와서 유치원 차리고 이런다니까요. 걔네도 돈 많이 벌어놨잖아요. 삼성 그 연봉 세잖아요. 벌써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와, 이미 내려오고 있어. 부산에서 김에 들어와가지고 전에 어떤 새로운 거를 차렸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서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부산에서 넘어오신 분이 이미 부산에서 20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좀 그 있잖아요. 좀 거리가 좀 그 왕성한 거리도 그러니까 전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직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앞으로 전문화로 됩니다. 지금 세분화 전문화 뭐 이래 되니까 마이크로화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되니까 정말 이렇게 있잖아요. 컵 하나에도 물 하나에도 연구하는 이면 그게 직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학가에도 보면은 저는 그런 대학이 그래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십 개가 된대요. 맞아요. 게다가 지금은 장수 시대입니다. 삼성에서 잘린 애들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던 애들이. 네.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고도의 훈련을 받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그런 인재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왜 골목에다가 그 슈퍼마켓에서 대형 슈퍼를 차리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돈 벌 때가 사라지고 있는 돈 벌 때가 왜? 글로벌하게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좀 정말 괜찮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제는 돈 벌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정말 이게 정말 대표적인 건데 깜짝 놀랐어요. 농기구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농기구를 제조해서 파는 중견기업이 있대요.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기업이나 위기의식이 있거든요. 미래에 이게 과연 계속 장사가 될까?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자동 경농이 되면 어떡하지? 응? 시설이 쫙 갖춰져 농기구 필요 없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뭐냐? 이거 아마 퀴즈 내면 한 명도 못 맞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기업이 빵집 차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그 서민들이 먹을 돈까지 미리 자기들이 확보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이 업체가 도소 유통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도소 유통업에. 왜? 도소 유통업은요 다 영세하거든요 업체들이. 흔한 말로 아도를 친다거나 뭐 이거 도매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물류 창고도 없어. 근데 돈 있는 업체는 뭐예요? 창고에 쟁여놨다가 가보르면 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컨셉 아니에요 지금까지.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근데 야 돈 있다고 세상에 농기구 만들던 회사가 도소 유통업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취직이라는 것 자체를요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서 창업이고 뭔가 그 지역 경제 내에서 생존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적응력이 앞으로는 적응력. 이거 세 가지가 적응력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성적이 아니라니까요. 적응력이에요. 진짜 적자 생존의 그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네?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진짜 별로 밝지 않아요. 진짜요. 우리 딸은 자기가 백 없는 걸 아니까 백도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면서 자기가 백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걔가 손을 적응력이 있네. 적응력이 있어. 완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이제 나중에 그 인맥 최근에요. 뭐 그런 자기개발 무슨 강의 하는 사람들 중에 인맥이 뭐냐라고 뭐 이렇게 그런 화두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인맥이라는 건요. 앞으로의 인맥은 그 진정성,
비우는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거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지금은 거짓말이 안 통하는 시대거든. 미래에는 아마 안경만 쓰면 상대방의 그 뇌파를 보고, 지금 이미 그 뇌파를 읽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 다르파라고 미 국방성에서 운영하는 과학기구가 있어요. 다르파라고. 거기는 별의별 걸 첨단 그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상대방의 마음인데, 이걸 왜 알고 싶어 하냐면 테르봄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구상이 뭐냐면 미국 공항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 뇌파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두뇌를 보겠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멀리서. 그래서 미국의 적대심을 가진 사람을 색출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진짜 그거 개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원격으로 1부터 9까지 숫자를 생각할 때 어떤 숫자를 생각하는까지 지금 원격으로 알아내요. 이미 생각을 읽는 기계가 개발이 됐어요.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기계가. 심리까지 파악하는. 그래서 제가 아까 의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원자 분자까지 다 본다니까 이제는. 심리까지 다 보는데 호르몬까지.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혁명기를 맞이해야 되고 부모도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도표를 끝내고 이제 휴식을 할게요. 이 도표에서 방금 제가 진정성 얘기를 해서 인맥을 형성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창의적인 성과, 어떤 직업에 가든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또는 자기가 제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유효한 창의성,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은 창의성도 있어요. 유효하지 않은 창의성이 뭐냐면 너무 좋은 걸 개발했는데 누가 1년 전에 특허를 내놓은 거야. 이게 유효하지 않은 창의성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내가 여기에 10년을 투자했는데 딱 가봤더니 이미 특허가 나 있어.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가 필요하거든. 시야가 넓어야 돼. 헛수고를 안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학습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유효한 창의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 그런데 유효한 창의성을 어떤 분야에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두뇌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것만 얘기가 넘어갈게요. 세타파하고 감마파가 두 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감마파하고 세타파. 자, 세타파와 감마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감마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할 때, 긴장을 할 때, 시험을 볼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근데 감마파는 어떨 때 나오냐면은 뭔가를 굉장히 크고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나옵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중에서 뭔가 통찰, 뭔가를 추리해낼 때, 단순하게 사지선다의 문제를 풀 때 나오는 뇌파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마파로 이동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1만 시간의 법칙, 3만 5천 시간의 법칙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전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마파가 되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아는 게 있어야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성적이냐 이 덕성이냐를 적응력이냐 성적이냐 중에 이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성적을 아예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돼 있으면 자동으로 성적을 따라가는 거야. 아이 그렇죠. 지금 수능 문제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대학 입사 시험 자체가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만난 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나 오늘 학부모 이게 청중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산해야 될 것 같아. 청중 수준이 너무 높아. 내가 의도하고 있는 걸 딱 간파를 하고 있어 지금. 감마파인 것 같아. 감마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져야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테스트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기업에 입사시험 구글 같은 데서도 면접을 강화하고 또 어떤 기업은 만들기 실험을 봐요. 만들기 실험. 면접 볼 때. 그러니까 목공이나 뭐 기구를 주면서 뭔가를 잘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애만 뽑아요. 근데 굉장히 지식이 많고 막 문제 잘 풀고 이래도 안 돼. 그 만들기는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안 뽑아요. 왜 얘는 응용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 없다. 안 뽑습니다. 기업에서. 왜? 기업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기업도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돌파구가 열리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또 삼성의 위기 얘기를 하자면 삼성이 왜 위기일 수밖에 없냐면은 창의력을 측정하는 입사 시스템이 없어요. 그걸 측정하는 입사 시스템이 있어야만 그런 인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인재가 그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얘기하자면 그 창의성이라는 건 그 널리 이렇게 뭔가를 관찰할 수 있는 파수꾼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가는 인재들은 사냥꾼 시킨 일 굉장히 잘하고 야 저거 토끼 따라서 잡아 막 달려가서 막 잘 잡고 이런 애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창의성이 아니에요. 창의성에 이르는 길은 될 수가 있고 창의성을 창의적인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그 아이템을 연구 개발하는 능력은 되지만 진짜 창의성을 얻어내는 그 최초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내는 그런 두뇌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대기업에 있는 두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두뇌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는 거예요. 대기업을 과감하게 사표를 딱 내고 명문대 나 자퇴할 거야. 자퇴 딱 내고 딱 나가잖아요. 그럼 저절로 인간의 두뇌가 창의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결핍에서 존재 위기거든요. 그걸 느끼면 두뇌가 개발이 되거든요. 뭐 빌 게이츠도 자퇴했대, 뭐 스티브 잡스도 자퇴했대, 서태지도 자퇴했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야, 성공하려면 자퇴해야 되나 봐.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지대를 저도 자퇴했어요.